강연 들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 강연 때 부자가 되는 조건 2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취미를 가져라. 2번째 조건이 박수를 많이 치고 호응하라.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바른 사교육 사용법입니다. 그 사교육을 많이들 시키시죠? 이제 아직 미취학 아동들 있으시면 나중에 사교육 많이 시키게 될 텐데 어떻게 사교육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키시는 게 좋은 건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선생이라고 하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낫지요? 부자가 되는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취미를 가져라, 하나는 호응을 가져라.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호선 교수님 아시나요? 뚱뚱하고 여자분들 많은데 뚱뚱하시고 강연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잘 모르시나요? 손근아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호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강연 많이 하시면서 미취학 아동들, 또 취약한 아동들 공부법이나 뇌발달법에 대해서 많이 강연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오늘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사교육은 필수관리 선택이다부터 마지막 Q&A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무슨 광고인데요. 무슨 광고인지 아시겠는데 상품 드릴게요.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치약, 상품들 하나 드릴게요. 음료 커피 교환권이 있고요. 상품권이 있어요. 어느 게 좋으세요? 상품권이요. 지금은 알겠다. 지금 아시겠나요 이제?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약 광고. 이거는 무슨 광고인지 보이시나요? 청소기요. 청소기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좋으세요? 상품권이요. 상품권이 많이 나가는데? 안 했잖아. 무슨 광고일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너무 뻔한 것 같아요. 제가 커피 교환권 하나 드릴게요. 누가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분 계시는데? 아무도 없대요. 사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교육에서 14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수학을 14년 가르쳤어요. 노량진에서 7년 가르치고 충주에 와서 또 7년 가르치고. 그 수도권 아이들은요, 사교육은 필수가 됐습니다. 지방 아이들은요, 사교육이 선택이라고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선택하십니다. 사교육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직도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필수입니다. 무조건 시키셔야 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 사고 있고요, 비난적 사고, 그리고 혁신적 사고가 있습니다. 연역적 사고라는 건요,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이만희 씨, 네, 학창 시절에 남자친구가 많았죠. 없었어요. 네. 자, 이제 은혜 씨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연역적 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해. 나는 이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연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라는 건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넌 어떤 여자가 좋아? 나 이쁜 여자가 좋아. 넌 어떤 여자가 좋아? 난 이쁜 여자가 좋아. 그 결과들을 취합했더니 나는 남자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게 귀납적 사고. 혁신적 사고는요, 또 다시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나는 이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뻐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혁신적 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고를 많이 할까요? 혁신적 사고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힘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연역적, 귀납적 사고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엉뚱한 소리가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알고 이런 것들이 성적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중에서 또는 이거 이외에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맞히시는 분께 상품 드릴게요. 저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의 팁. 네. 호기심이요. 호기심. 집중. 집중. 아, 죄송합니다. 성적을 네? 엄마. 엄마요? 이거 조금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울대학생 3,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의 92%가 대졸자래요. 충북대학교 학생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2,72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대졸자가 80%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 상당히 스트레스일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어떡하지? 그쵸? 본인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겠는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학습 스타일이라던가 아이의 행동 패턴이요, 성적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유전자는 그 다음. 인간은 진화라는 걸 하잖아요. 유전자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은요, 쉽게 고칩니다. 초반부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향에 맞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성향에 맞는 학습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님들의 조급함이 아이를 망칩니다.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하시죠? 부모님들이 옆집 아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옆집 아이 스타일대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신의 성향이 아닌 남의 성향대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는 몇 등급일까? 대한민국의 가장 잘못된 말 중에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친구를 데려오면 넌 어디 사니? 주소를 물어봐요.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이거 사실 부모님의 직업이 궁금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수입이 궁금해요. 그리고 너는 몇 등 하니? 이런 거 물어보죠. 우리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몇 등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몇 등급으로 맞추느냐? F등급은 전혀 안 하는 학생이에요. 나중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이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속 터집니다. 그런데 더 속 터지는 건 이거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튼튼하게만 살아. 저희 형도, 저희 친척형이 그래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 근데 저희 친척형이 저한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괜찮아. 착하고 튼튼하게만 잘하면 되지. 아니죠. 평생 데리고 살 거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이 평생 데리고 살 거야, 이 친구들. 그러면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가 없죠.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좀 더 나이가 드시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2등급 아이는 마지못해 하는 아이. 시키면 하긴 합니다. 이것도 속사주죠. 계속 게임하다가 엄마가 잔소리하고 등한테 쳐야 그때서야 공부하는 아이. C등급은 꼬박꼬박 합니다. 꼬박꼬박 하는 학생도 C등급밖에 안 돼요. 여기서 꼬박꼬박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주어졌을 때, 학교 숙제가 있거나 학원 숙제가 있을 때 꼬박꼬박 하는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B등급은 해야 하는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해요. 서울대 학생 3,121명의 학습법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헤아려서 하는 학생들이에요. 이 헤아려서 하는 학생들이라는 거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B등급밖에 안 됩니다. A등급 아이는요, 알아서 하는 학생.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준 숙제 이외의 것들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까지 알아서 하는 학생. 이런 아이들이 A등급 학생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C등급, D등급 아이들이에요. 이 중에 B등급이 되는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고요. 이 중에 B등급에서 머무는 학생들, 그리고 A등급으로 치고 가는 학생들이 카이스트를 가거나 유니스트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진출을 하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 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댁에 계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F등급부터 A등급까지. F등급 남편은 어떠냐면, 여보 빨래 좀 개줘 이러면 안 해요. 여보 세탁기 좀 눌러줘 안 합니다. 밥 먹고 설거지 좀 해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F등급 남편들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시죠. 몇 번 시도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엄마한테 포기를 당한 아이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성적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래서 좋아라고 친구들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D등급은 어때요? D등급 남편들은 시키면 합니다.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 이러면 정말 세탁기 돌려요. 쓰시죠? 여보 빨래 좀 널어줘. 빨래 널어놔요. 한 번도 안 털고 그냥 널어놓습니다. 나중에 꿉꿉한 냄새 나죠? C등급 남편들은 어때요? 세탁기를 돌려놨더니 알아서 빨래를 널어줘. 이 정도면 훌륭하죠. 반찬 메뉴가 달랐습니다. B등급 남편은 어때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세탁물이 많네? 내가 세탁기 돌릴게. 최고죠. 그렇죠. A등급 남편은요, 밥까지 다 차려놓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직업이 없습니다. 자, 고등학생의 시작은 진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치타죠. 이 치타는요,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토끼는요, 약 80km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인데요. 이 친구는 37km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최대 속력이. 자, 치타가 토끼를 사냥합니다. 치타가 몇 킬로라고 했죠? 80. 토끼는 80. 치타가 토끼를 사냥합니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맞출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찍기 쉬운데? 몇 퍼센트? 100%. 이론적으로는 100%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의 확률로 잡을 수 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학생 이유가 뭘까? 왜 치타는 토끼를 잘 못 잡을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경 쓴 여학생? 부끄러워. 어떻게 잘생긴 아저씨 봤더니 부끄러워, 그치?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은요,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요, 토끼가 작아서라고 해요. 그것도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생명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토끼는 살기 위해서, 치타는 배고파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이요, 토끼를 잡으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잡냐면 85%의 확률로 잡을 수 있대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토끼 사냥을 친구들이랑 많이 했거든요. 토끼를 거의 10번 가면 10번 다 잡아요. 요즘은 토끼가 귀하지만 옛날에 산토끼를 잡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기 살기로 잡진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잡을까요? 방법을 알아서 도구를 사용하고 머리가 좋아서, 이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재밌습니다.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죠. 토끼를 잡고 싶어요. 어렸을 때 토끼 사냥을 가면 너무 잡고 싶어요. 토끼를 먹는 건 아니지만 그 토끼 잡으러 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아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내가 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B등급, C등급 아이들이면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A등급 아이들이에요.
서울대 학생들은 학창시절의 괴로움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정말 고3이 악몽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요, 지잡대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지잡대 아시죠? 지방의 잡대학교. 그런 아이들은 정말 고3이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하위권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 아이들은 고3이 힘들었는지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요, 굉장히 괴로웠던 고3 시절을 보냅니다. 상위권 대학생들은요, 고3 시절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요,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수학 시간이 정말 괴로운 시간일 거예요. 아이들한테 덧셈이라는 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곱셈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계속 덧셈의 원리와 곱셈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학습법에 대해서 많이 강요를 하고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은 절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라는 과목이 이해하는 과목이고요.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하면요, 학교 선생님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수학 선생님들의 반발이 거세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선생님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수학은요, 정말 암기 과목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수학이 암기 과목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수학의 원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특히 학생들은 원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내면 그만인 거예요. 수학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계산할 줄 아는 아이들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단은 대한민국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구구단을 외웁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강요를 하고, 미국은 특별히 강요하지 않을 뿐이에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구구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못 외우고 있는지를 테스트 받습니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다른 점은 우리는 공식을 외워서 숫자를 대입해서 답을 찾아내는 게 목표이고, 그 아이는 공식을 외우고 있고 그 공식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설명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문제의 차이지 공부 방법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이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종 목적이시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대학에 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 전형이고요. 하나는 정시 전형이에요. 수시 전형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을 가지고 원서를 접수를 해서 면접을 봐서 대학에 간다. 이게 수시 전형이고요. 정시 전형은 수능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점수로 대학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수시 전형이라는 거는요, 스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펙 쌓기에 아이들이 혈안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스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요, 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그래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 아이가 간 봉사활동은 환경미화 봉사활동, 그 다음에 관공서 봉사활동, 이런 데를 다녔어요. 이 아이는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간호학과를 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성적이 우수해도 간호학과를 수시 전형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수시 전형으로 간호학과 가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병원에 봉사활동을 가고요. 중증장애시설에 봉사활동을 가서 중증장애인들 케어해주는 아이들. 이 친구들이 대학에 훨씬 잘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은요, 계속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됩니다. 스토리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도교육감님을 뵙고 왔는데요. 도교육감님 말씀은 이 스펙 쌓기보다 스토리 쌓기를 위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혁신학교라는 거를 만드셔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선생님들 빼고 다 하는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들만 빼고 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펙은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거고요. 스토리는 대학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스토리 만들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D등급, F등급 아이들을 B등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이랑 캠핑, 혹시 아직 아이들이 어리셔서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랑 캠핑을 가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채팅하거나. 이 아이들한테 하나씩 과제를 던져주세요. 이 아이들한테 답을 하게 한다든지.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죠. 학교에서 캠프 가면 저희가 직접 답했죠. 요즘 아이들 그렇게 안 해요. 캠프 가면요, 급식 나와요. 캠프 치고 잠자지 않습니다. 펜션 같은 데 가서 자고요. 수련원 같은 데 가서 자고. 이 아이들이 스펙을 쌓을 수는 있어도 스토리 쌓을 수는 없습니다. B등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B등급으로 만드시는 건 부모님들 역할이에요. 체험활동이 가장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B등급 아이로 만들어 놓으셔야 아이들이 학원에 가든 학교에 가든 성적을 올릴 수가 있고 대학에 진학하기가 쉬워집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학원에서 선택해야 됩니까?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형학원 좋습니다. 여기 보내시면 굉장히 좋아요. 5%, 상위 5%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하위 50% 아이들, 우리 아이들 중에 반 정도는요, 대형학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공부만 하는 기계가 돼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꼭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상위 5%가 아니면요,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대형학원의 가장 큰 틀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위주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조급함을 자극합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돼서 대형학원에 한번 보내보세요. 충주에는 1000명 넘는 학원이 한 곳에 있어요. 다 아시죠? 어딘지. T로 시작하는 학원. 그 학원에 보내시면요, 입학시험을 봐요. 입학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한테 내요. 부모님은 답답하죠. 학교 성적 80점, 90점, 중간 정도는 하는 줄 알았는데 입학시험을 봤더니 20점, 30점 맞아요. 조급합니다. 큰일 났어. 우리 애가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이전에 다녔던 학원 바로 끊고요. 대형학원을 바로 돌립니다. 그 아이는 이제부터 공부하는 기계가 됐어요. 좋게 살기로 뛰기 시작합니다. 좋게 살기로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치고 포기하죠. 아이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대형학원에 보내야 되는 아이, 보내도 괜찮은 아이들은 상위 5% 아이. 헤아려서 하고 알아서 하는 아이. 이 아이들이 아니라면 절대 대형학원 보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프린트물 많이 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교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린트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프린트물만 잘 챙겨도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은 다 갖춥니다. 그런데 이 프린트물을 많이 주면서 아이들한테 요점 정리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스스로 요점 정리하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게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학생, 헤아려서 하는 학생이 될 수 없어요. 시키는 것만 꼬박꼬박 하는 학생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많이 준다. 우리가 프린트물 내준 거에서 시험에 다 나왔다. 이렇게 강요하는 학원들은요,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문제 푼다고 자랑하는 학원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시험 보기 전에 1000문제를 풀었습니다. 500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충주에 처음 와서 제일 놀란 게 이거였어요. 충주 지역은요, 시험대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학원에. 제가 노량진에 있었고요, 청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충주에 있었고, 음성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충주하고 음성에만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학원에서 시험 대비 정말 놀랐어요. 노량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대치동, 방배동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시험 대비라는 거는요, 평소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보충 수업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라는 기간을 따로 정해서 이 기간 동안은 1시간 더 남아서 공부하고 뭐 주말에도 나오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에 나왔으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학원에 나오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온 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나오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도 쉬어야 되죠. 우리 간단하게 지금 직업이 있으신 남편분들이나 아니면 주위 다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8시쯤 출근하시죠. 저녁에 6시쯤 퇴근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8시에 학교를 가서요. 고등학생 아이들 밤에 10시에 나옵니다. 우리 직장인들한테 월급 400 줄 테니까 400, 500 줄 테니까 하루에 14시간씩 일해 하죠. 그거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요,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 가요. 방학 기간도 일주일밖에 없어요. 어른들한테 시켜도 힘든 일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학원은요, 그런 수업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문제의 양으로 승부합니다. 한 달 지나면 까먹은 문제들을 계속 풀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열심히 풀다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그걸 이겨내는 아이들은 한 달 뒤에 잊어버립니다. 제가 학원 강연을 많이 다니면요, 노량진에 가서 강의하면 보통 300명, 500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있어요. 3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300명, 500명 학생들이 다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많은 문제를 상위권 학생하고 하위권 학생의 차이점. 많은 문제를 푸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하위권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잃어버려요. 상위권 학생은 시험 보고 나서 잊어버려요. 딱 그 차이예요. 상위권 아이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 지역에서요, 상위 5% 아이들이라고 해서 제가 면접 준비도 해주고 수학 수업도 해보고 했는데요, 정말 머리 좋은 학생을 지금까지 한 명 봤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딱 한 명 만나요. 예성여 중 3학년, 지금 과학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예성여 중 3학년 전교 회장이었어요. 제가 7년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충주 와서. 그 아이는 정말 천재적이구나. 그 아이가 지금 과학고등학교에서 전교 20등 합니다. 밑에서. 그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사춘기가 왔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3달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12월, 1월, 2월 3달을 보낼 수가 있는데 3달 동안 학원 2번 왔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근데 부모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이걸 용서하셨어요. 엄마 나 오늘 아파서 못 갈래.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래서 못 간대요. 엄마 나 오늘 어디 갔다 와서 피곤해. 뭐 친구들이랑 뭐 할래?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안쓰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거든, 아이가. 요 기간만이라도 좀 쉬어라. 과학고등학교 가면 너무 힘들게 공부한다니까 이 기간만 쉬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지난달에 울면서 전화했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20등 했어요. 과학고 학생이 60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60명밖에 안 되는데 20등 했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했어요. 분해서 못 살겠대요. 성적 떨어진 게 분해서 못 살겠대요. 그 아이가 이번 기말고사 때 수학을 12점 맞았대요. 예성여중 다니면서 한 번도 100점을 못 맞은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다 풀고 갈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겨울방학 3개월 논게 그런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습관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라도 쉬고 한 달이라도 쉬면 아이들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꾸준히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요, 문제를 많이 풀리고요, 시험이 끝나면 일주일을 놀려버려요. 이때 아이들은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길고 시험 끝나고 오래 쉬게 하는 학원을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런 학원들의 특징이 문제를 많이 풀립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선생님들도 시험 기간에 문제를 너무 많이 풀렸어. 미안해. 애들 너무 안쓰러워. 그러니까 일주일 쉬게 해줘. 일주일 쉬게 해줘. 이런 학원 보내시면 힘들어져요. 스펙이 우선 강사진 자라가는 학원. 제가 연수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S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이렇게 써있는 학원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분이 강사 경력이 한 7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강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강사로서의 자질을 부족해. 왜요? 너는 공부하면서 몰라본 적이 없잖아. 네가 모르는 아이 심정을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S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수한 강사진이 계시다는 거는 스펙을 자랑하십니다. 어느 대학 출신에 무슨 과 출신에 무슨 교육과였고 어느 학교에서 몇 년을 근무하셨고 이런 것들을